오늘도 정치 속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의 정치를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알아보는 시간, 정치의 속을 풀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 직설의 베스,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의 길을 제시하는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만에 뵙네요. 메스. 좀 네, 부담스러워요. 메스. 메스 합리적 보수 이팩트 님이 이제 정치 속을 풀어주실 건데, 여야가 정말 뭐 하루하루 변할 정도로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호준석 전 대변인 가져오셨다고요? 첫 번째 어떤 속부터 풀어볼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속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속. 이현주 최고위원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집권 1년 차에다가 지지율도 이렇게 높은 대통령을 저렇게 흔드는 거, 회의하기까지 하다. 근데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겨먹고 있잖아요. 판판 이겨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괴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정청래 대표의 그 속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심플하다. 예, 개딸만 잡자. 개딸만 잡으면 다음 대통령은 내 거다. 이제 이겁니다. 개딸이 뭐냐? 개딸이 어떤 뭐 중년 여성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주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딸은 뭐냐? 우리 사회 뭐 세대로 본다면은 40대, 50대, 뭐 60대 초반까지 네. 대학에서 운동권 이념의 세례를 받았고 잘못된 이념의 그 편향된 이념을 가지고 그것이 지금도 정의고 진보고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미 사회 각 분야에서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근데 이제 민주노총일 수 있고요. 대기업 노조. 그다음에 제가 몸담았던 언론계로 치면은 언론 노조. 그다음에 뭐 행정부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다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정의, 그거를 강구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는 기득권은 더 강하게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게 처음엔 문재인이었다. 그 다음에 이재명으로 갈아탔고, 이제는 누가 더 강하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건 정청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일관되게 그 노선에 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노동관계법이라든가 뭐 방송법 그 속도 조절해라. 그래도 네. 말 안 듣고 이쪽 편에 쓰잖아요. 특검 연장에서 충돌했었던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이번에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 똑같습니다. 늘 정청래 대표는 개딸들이 좋아할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권의 주도권을 잡아버린 겁니다. 이제는 1인 2표제까지 통과해서 완전히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이제 조국 합당까지 이제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방법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재명 대표한테 다 배운 거죠. 이재명 대표가 반명계들 학살해버리고 자기 당으로 완전히 만들고 권리당을 3배로 늘리면서 당을 장악했던 거 제일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정청래 아닙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완전히 지금 여권을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근데 문제는 뭐냐? 개딸들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그들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발언에서부터 아주 깊숙이 들어가셨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일단은 정면 돌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속마음을 네. 한마디로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고민을 해봤는데, 로딩 중? 로딩 중. 네. 그 뭔가 생각하고 네. 결정할 때까지의 그 로딩 뜨는 그 장면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거와 좀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당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황했을 거다. 어떤 거에 당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딩 중이다. 네, 그런 어떤 거죠. 거에 당황했을까요? 일단은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네. 다음 대권 후보는 조국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본류에 가야 한다 그런 말을 했죠. 마치 뭐 다음 대권 후보는 조국 당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겠죠, 상당히. 거기서도 지금. 당황스러웠을 거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친명 당원들의 반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물러나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이 굉장히 야심차게 던졌는데, 네. 그걸 이렇게 쉽게 후퇴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이게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본인의 어떤 동력도 상당히 잃을 거고, 포지션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바꾸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집권 1년 차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보다 한 20% 높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그 백낙천 교수가 나와서 네. 조국 대표하고 얘기하면서 이 통합할 필요 없다 얘기하잖아요. 당황스럽게.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 선거 치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논란을 벌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야 원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본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이 상황을 그 집권당의 대표스럽게 좀 넘기는 게 좋겠다. 집권당의 예? 대표스럽게. 뭐냐면 아니 정권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다음으로 그걸 발판 삼아 나가겠다. 네. 계승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발전시켜서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포지셔닝으로 좀 바꾸면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면 계속 암초가 좀 있고 계속 로딩 중 상황이 올 거예요. 예. 그런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의 이제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합당 논의,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사실은 6월 지방선거하고는 제가 봐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고 얘기했는데 관계가 차라리 없다.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합당 논의 안 하고 민주당 지금의 어떤 실력으로 네. 선거에 임하면은 더 승산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승리에 기여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은 6월 지방선거가 아니고 그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8월 전당대회죠. 8월 전당대회에서 과연 민주당 당내에서 누가 권력을 쥐느냐, 이 싸움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8월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네. 명청대전 그 연장선인 거죠. 그러니까 8월에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박찬대 후보가 된 것이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서 이 사단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갈등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 뒤에는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세력이 버티고 있고, 지금 그게 이번 사안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그 뒤에 김어준 씨 그리고 유시민 작가, 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국을 갖다가 빨리 합당을 시켜라, 같이 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 권력을 가지게는 됐지만,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네. 아직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당으로 따지면은 비주류였거든요. 비주류 출신 대통령이 되다 보니 거기서 어떤 벌어지는 차이가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가. 그래서 그 갈등이 지금 계속 지금 합당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는 소나무당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선 이후에 네. 조국혁신당, 소나무당까지 다 합당하자. 네.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변인 말씀대로 정말 8월을 겨냥해서 지금 이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걸까요? 저는요, 이 합당 논의를 들으면서 깝깝한 게 뭐냐면, 지금 소나무당 같은 경우도 의원 한 분도 계시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복당의 대상이 돼야 될지, 합당의 대상이 돼야 될지, 네.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때문에 이런 논의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아니, 본인들의 DNA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야죠. 지키고, 그거 안 맞는 분들은 복당을 하셔서 저희 DNA와 맞게 또 정당 활동을 하시면 하실 되는 분들은 거거든요.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그 큰 어떤 방향성이라는 점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정당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역할 분담도 돼요. 왜냐하면 좀 강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집권당이 계속 강한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도 딜레마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집권 여당 대표인데 계속 국민들을 피곤하게 해. 예?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 다음에 좀 자기의 삶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데 저기 하고 싶은데, 들리는 얘기가 나의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 얘기들이 들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싸움으로 번지고 하면은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를 좀 물 밑으로 내려야 된다. 좀 내리자. 네, 그리고 사실 연일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올라오게 해야 네. 된다. 위에서 막 저어가지고 흙탕물을 만들 게 아니라 네. 그냥 조용히 이렇게 흙탕물이 잠잠해지면 길이 보일 거예요. 길이 보이고 어디로 가야 뭐가 있는지, 예? 암초가 있는지 아니면 먹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일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소나무당의 이야기도 저는 조금 좀 감정이 좀 올라온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사람들의. 그런 지금 생각이 이게 들어요. 너무 수면 위에서 지금 감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여론조사 하자, 이건 최근에 이제 1인 1표제가 가결된 거에서 약간 좀 자신감이 붙었다는 반증 아닌가요? 저는 이미 그 권력 교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대세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다 됐잖아요. 지금 한 번이라도 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더더군다나 저는 이번에 그 1인 1표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불과 2달 전에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었던 그렇죠. 것이지 않습니까? 중앙위라는 거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주요 당직자, 이렇게 광역단체장, 네. 이게 그야말로 핵심들이 모인 데인데, 이게 지난번 2달 전에 부결됐었던 것이 이번에는 합당 문제까지 나와가지고 사실 전선이 더 형성이 되는데도 결국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들 느끼겠습니까? 아, 끝났구나, 이제. 다음 공천권은 정청래 대표가 행사하겠구나라는 저는 이런 인식이 이미 이제 다 주류가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 합당 문제도 제가 볼 때 분명히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네. 허준석 대변인 말을 좀 받아서 하자면은 사실 그 당 주류가 사실은 친청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지금 보시면은 검찰 개혁도 정청래 대표 친청 세력들 생각대로 갔고요. 네. 그리고 1인 1표제 지금 통과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합당도 결국은 논의가 많지만은 결국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뤄질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게 8월 달 전당대회에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김민석 총리를 민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진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사실 조기 레임덕의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분석을 달리 하는 네. 게요. 다른 분석.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그 전 대표가 떨어진 이유는요, 전선을 명확하게 긋지 못해서예요. 근데 지금 전선이 명확하게 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도 좀 불분명해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거지는 거예요. 근데 요번 1인 1표제 투표를 보세요. 네. 53% 찬성이에요. 16표 이제 그 네. 정족수에서 16표 많았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전체 투표를 해야 되는 모수가 있어요. 네. 그 모수에서 53% 찬성인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까지 돌렸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투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당대표가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53%가 나왔어요. 원래는요, 이게 한 90%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53%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있었고 이게 한번 엎어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돼서 이게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90%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3%가 나왔어요. 합당 이 논란 영향이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1인 1표제는 친명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하면은 엄청난 집중 포화를 네.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53%가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전선이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렇게 당내에 전선을 분명하게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대통령과 싸우겠다라는 전선으로 이게 인식이 되면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전선을 빨리 지우는 것이 정청래 대표로서는 당대표 계속 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중앙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 유권자들 자체가 국회의원들하고 뭐 지역위원장, 뭐 지방단체장 이런 분들이잖아요. 당원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중앙위원들 투표에서는 이 1인 1표제가 엎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가결이 됐다는 게 저는 더 큰 무게감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인 1표제에 대해서 찬성이 많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중앙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실 대의원들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분들일 테고, 그렇다면은 1인 1표제에 대한 반대가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거기서 가결이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미 그 대세 자체가 넘어갔고, 그걸 갖다가 뭐 거기서 지난 투표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뭐 그게 비율이 크지 않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한 얘기 같고. 그거는 대변인님께서 우리 당내 상황을 음. 모르시는 일반화의 전 오류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당내 특수 생각하는 상황이 게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친명 국회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 당직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대의원 제도라든가 이런 거의 중요성, 그래서 아니 굉장히 제한적으로라도 대의원제의 의미를 살려야 된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수박이라고 엄청나게 그 맹폭을 당한 거예요. 대표적 친명인데. 대표적인 친명이에요. 대표적인 친명이.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술 먹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깝깝해 죽겠다고. 그 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1인 1표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가치를 조금 가미하자는 얘기를 그 선별적으로 한 건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았다.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선출직이나 오히려 그 뭐랄까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선출된 사람들의 그 압박은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네. 그러니까 결국 다 당이 개딸들 뜻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만약에 정청래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면 이재명 정권은 곧바로 레임덕이다. 저는 그런 판단 이미 끝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사람들이 미는 거라 생각해요. 자기가 내세우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이겨야지, 그래도 이게 정청래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이긴 거다. 이제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한준호 경기지사 후보 미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합당의 논의 흐름도 봐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해주신 포인트도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되고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만날 거니까 요건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매주 달라져가지고 두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김상일 네. 평론가님이 준비하신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속 인데요. 네, 어제 네. 교섭단체 네. 대표 연설도 했었죠. 네. 뭐 저는 속이 그럴 것 같아요.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예, 예. 지금 아까 뭐, 로딩 중에 이어서 예, 장동혁 대표는 못 먹어도 고다. 예, 예. 왜냐면 지금 뭐 우리 호준석 선배님께서 지금 저희 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주셨어요. 아프게 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비판이 반대로 아니라 아프게 분석한 건데 비판이 아닙니다. 그 비판적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 그 비판적 분석을 네. 곱하기 한 100만 하면 네. 국민의힘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되돌려 주시려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을 바꾸려면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수면 아래로 내리셔라 라고 여기도 수면 아래로 내려야 될 게 있나요? 그렇죠. 국민의힘에도? 네. 지금 반민주적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내려놓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제가 이제 꽈락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을 칠 때 꽈락이 되면 아예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죠? 네. 지금 꽈락 상태예요. 아예 자격이 없어요. 국민들은 대한 세력으로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선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수 자격을 획득하는 게 뭔지예요. 그러니까 저 당이 공당이다. 대한 세력으로서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 생각을 먼저 국민들한테 줘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 당은 만약에 선택해주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역사의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야.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못 먹어도 고인데 고가 어디로 고냐? 어디로 고냐? 네, 저기 지하실로 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동훈 대변인님의 그 장동혁 대표 속이 어떨지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얘기 안 주시고 반론기회를 안 주시고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한 번에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뭐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인데, 네. 저는 이제 어떤 큰 내전이 이제 끝나고 승리한 쪽이 잔당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명이 됐고 네. 그 뒤에 이제 한동훈계라고 하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 논의도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장동혁 체제로 이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른 대안도 없고 지금 뭐 무슨 거치 논의를 한다느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장동혁 체제로 아마 지방선거를 치르게 돼 있고 장동혁 대표도 뭐 생각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로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그 사실은 사람이 이제 왼쪽에다가 다리를 두고 알박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뽑아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왼쪽으로 그러니까 중도 쪽으로 좀 반대요? 좌클릭을 하면 된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면 된다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동혁 체제 자체가 아시겠지만은 태어난 기반 자체가 극우 세력 그리고 뭐 고성국 그 전한길 이 뭐 두 분으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을 네. 기반으로 해서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런 모순들이 지금 보이는 것이 그 최근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쫓겨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이제 배지를 달고 복귀하는 그래서 이제 복수전을 펼치는 네. 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은 장동혁 체제가 과연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가 그리고 여기 있는 한동훈 대표는 과연 잘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자기 희망대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거기는 좀 어느 정도 내전이 끝났고 이제 그 둘을 지켜보고 있는 내전이 상황이다. 끝났으면 윤 어게인으로 완전히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네. 제가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와가지고 네.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 이런 네, 얘기를 네.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 자체는 물론 민주당에서 뭐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러던데 제안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주 지지층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0, 70 세대가 자기들의 주 지지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네. 이제는 그 주 지지층이 빠지고 있고 그들이 아니고 새로운 지지층 20, 30 세대가 보수층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10대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선거 연령을 대폭 낮추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또 보면요 좀 모순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한길 씨가 뭐 어젠가 그젠가 귀국을 했는데 네. 그분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은 그 사전투표 없애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하나의 주장이기도 한데 사실 사전투표라는 거는 젊은 층을 위한 제도예요. 젊은 층들이 그 투표장에 많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사전투표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자기들의 지지층 자체는 뭔가 새로운 젊은 세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은데 네. 여전히 그걸 대표하시는 국민의힘의 여러 그 지도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나이는 어떤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2030들한테 2030들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인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순된다라고 생각되고 그 앞으로 장동혁 체제가 뭐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해결하는 해소하는 그런 것들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마지막에 한 번에 대답하실 수 있게 네. 한번 조정했습니다. 대답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인식에 동의하고 아, 당 내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뭐 하고 사실 있나요? 다른 방법이 없죠. 지금 뭐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이동훈 대변인이 네.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보셨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계속 이제 우클릭해 왔잖아요. 작년 8월부터. 근데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 이른바 저희 당의 이제 강경 우파 이분들의 요구의 최대치가 제일 그 많이 요구해 왔던 게 뭐냐? 네. 그게 한동훈 제명입니다. 근데 그까지 결국 해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의 압력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기려면 지방선거 저도 대표 체제 유지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그러면 중도 쪽으로 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왼쪽 좀 더 가운데 쪽으로 옮기는 그걸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그것을 딱 보여줬습니다. 상징적으로. 네. 16세 투표권 그게 이제 주로 뉴스가 되긴 했지만 그 밖에도 여러 제가 보기에는 저희 제안을 많이 당이 하셨죠. 정책 어젠다를 내놓은 게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신혼부부 저리 대출이라든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 법인세 면제한다라든가 뭐 30세 세끼 1,000원의 행복, 근로소득세 인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가지고서 정책의 승부 걸면은 이번에 지방선거 해볼 만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느껴졌고, 그것이 어제 이제 방향을 전환한 신호탄이다. 그리고 고성국 전환기 이런 분들은요 개인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당 지도부와 연결 지을 이유가 없고요. 실제 당 지도부의 의중과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나머지 친한계들 제명 뭐 또 징계한다, 제명한다 이건 추가 징계. 사실 현실성 없는 얘기고 그거 지도부의 의중과 상관없는 그런 그 이른바 여진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진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제 연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뭔가 신호탄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은 저희가 네. 잘 받아가지고 잘 실현할게요. 네. 부동산 정책이나 좀 책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있게 잘 하겠습니다. 근데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윤 어게인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뢰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호신석 선배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만약에 다른 얘기하면 윤리위 제소 당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론가님 네. 걱정을 하시는군요. 네, 저 걱정을 언젠가 하실 것 하시는군요.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윤리 제소되실 텐데, 그러면 윤리 제소가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 개딸들한테 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쪽은 뭐예요, 그럼? 윤 어게인과 전한길과 전광훈, 황교안으로 대표되는 세력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없애지 않고 아무리 정책을 앞에 얘기해도 그게 신뢰가 확보가 될까요? 네? 그냥 잠시 그런 걸 덮기 위한 네. 수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여당이 훨씬 잘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 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는 수용성을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좋은 정책 많이 내주시고요. 대신에 그런 정책들이 국민들한테 실력과 정책성으로 보여질 수 있게 본질을 바꾸는 거를 먼저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부는 동의하는데요. 드립니다. 저 네. 말씀 그렇습니다. 저도 장동혁 그 지도부가 지금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이 정책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 생각하고요. 진정성이라고 윤호개인 부정선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네. 보고 이렇게 방향 전환 시작됐다 보고 민주당과 정부가 정책 잘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내놓는 거 보십시오. 또 기업들 자사주소가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다 기업들 활력 막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또 좌파 정책으로 돌아가서 집 못 사게 하고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딸들의 본질이에요. 자기 기득권은 강화하고 젊은이들은 집도 사지 말라는 거 임대주택에나 살아라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정책을 어떻게 수용해서 어떻게 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된다는 건 이제 선배님 분의 생각이시고요. 네, 저는 대화가 말이 더 길게 된다고 필요한 것 생각하고 같은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안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그다음 오세훈 시장님은 그래도 좀 그래도 저희 얘기에 좀 부합하는 걸 하려는 노력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집값을 더 높이는 정책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은요 주변의 집값까지 전부 다 동반 상승을 시켜가지고 좀 사실이 사실과 다른 아니 얘기예요. 이건 부동산 얘기도 그거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될 것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 그런 부분도 수용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값이 집값이 60% 넘게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랬고요.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 때 집값이 오른 적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만 빚 내서라 집사를 했을 때 9.2% 올랐거든요.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공급이 잘 되고 집값이 안정이 되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하면 집값이 오른다. 그 사람들만 배불린다. 그게 다 좌파의 지금까지 어젠다인데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똑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네. 결과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얘기는 한번 날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아, 지금. 네, 네, 네.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네. 지금 부동산까지 네, 그러니까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으로 갔는데. 뭐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네. 사실은 고성국 데스노트란 말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한동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오세훈, 뭐 배현진 날려라, 뭐 그리고 또 누구 날려라 이런 데스노트가 있다는데 그리고 뭐 좌성국, 뭐 우한길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넣어놓고 뭐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들한테 그런 이미지로 다가갔을 때 국민의힘이 그 극우 정당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장동혁 체제는 정말 이게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계속 그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할 때마다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9일에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선고가 1심 예정돼 있지 선고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 계기들을 국민의힘이 얼마나 또 잘 잡아가지고 국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계속 변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하나 못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이게 아이고, 아까 부동산 얘기는 뭔가 한번 준비를 해서 제가 날을 잡아보겠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정치 속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